네, 이번 오늘 수학원에는 세세하게 들어가기에 앞서서 몇 가지 좀 하는 데 있어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 수학원회가 1587년에 발간이 된 거거든요. 1587년이면 5년 뒤에 임진왜란이 발발을 합니다. 그러면 1592년이 되겠죠? 임진왜란 이후부터 근대국어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국어사에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 수학원에는 근대국어에 포함되진 않는다. 하지만 이 근대국어를 들어가기에 직전에 어떤 그런 쓰여진 작품이기 때문에 근대국어의 어떤 모습도 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수학원회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세종어제 훈민정음이 15세기의 중세국어를 대표하는 그런 어떤 국어의 문법적이고 의문적인 어떤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종어제 훈민정음과 수학원회가 물론 같은 후기 국어에 해당이 되지만 어떠한 다른 점이 있는지를 또 학습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자, 증자다려, 닐러 가라사대, 이 대목 이제 보도록 하죠. 이 공자라고 하는 부분에 공제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공자 플러스 이가 됩니다. 공자 하면서 주격조사 이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여기에 공자 같은 경우에 현실적인 한자음 적기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19세기의 세종어제 훈민정음에선 동국정음시 한자음 적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어떤 한자음 적기로 초성, 중성, 종성을 모두 포기하고, 그리고 중국 원음에 가깝게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보면 지금 받침에 형식 종성이 없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얘가 지금 이응이 이렇게 있는데 15세기였다면 아마 공자를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고 읽을 때는 공자라고 읽었을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동국정음식 한자음 적기가 되겠네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여기 있는 형식종성, 이응이 사라진 어떤 모습, 그리고 바로 주격조사 이가 와서 결합을 해서 공제 이렇게 표기를 했다는 점에서 동국정음식 한자음 적기가 사라지고 현실적인 한자음 적기가 나타났다. 이렇게 좀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자 같은 경우에 보시면 글자 왼쪽에 방점은 살아있네요. 자, 이 방점은 임진왜란 이후에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자, 다음 갈까요? 그리고 이제 이 주격조사 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세종어제 때 세 개의 형태 배웠습니다. 그래서 자음이 오는 경우에 뒤에 이응이 있는 이가 왔고, 그 다음에 모음이 오는 경우에 이 주격조사가 왔고요. 이응이 없는 주격조사가 왔고요. 반모음이나 아니면 이 모음이 오는 경우에는 주격조사를 표시하지 않았다. 용비어천가에서 불휘 같은 경우에 이걸 뿌리가라고 해석을 하죠. 그런 이유도 바로 이 모음 뒤에 제로 주격조사가 왔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갈까요? 공자다려, 공자가, 증자다려, 증자에게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닐러 가라사대, 닐러 말씀하시되. 원래 이 닐러 같은 경우에 기본형이 니르다예요. 니르다. 어가 결합했어요. 근데 이제 니르어를 니르어라고 하지 않고 얘를 닐러라고 하고 있네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르 불규칙 활용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즉 르가 이것이 리을로 이렇게 바뀐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걸 르 불규칙이라고 하는데, 16세기, 지금 학원회가 16세기죠. 이 르 불규칙이 16세기에는 리을형이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었던 세종어제 훈민정음에서는 이 르 불규칙이 이응형이에요. 예를 들어서 다라 같은 경우에 얘가 아가 결합됐을 때 나란 말씀이 중국의 다라 같은 경우, 얘가 바로 르 불규칙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당시에는 리을 이응형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니르다 같은 경우에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죠. 두음 법칙에는 리을이나 니은 같은 특정한 의문이 오지 못하는 것이 두음 법칙인데, 여기서는 니르다라고 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가라사대로 가겠습니다. 이 가라사대에는
두 가지 어떤 문법적인 특징이 보이는데요. 첫째는 분철 표기를 하고 있다. 끊어적기 표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16세기 말, 즉 소학원에서의 표기 체계는 연철 표기도 있고요. 또 분철 표기도 보여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라사대 같은 경우에 이거를 만약에 연철 표기를 한다면 가라샤대 이런 식으로 표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즉 이쪽은 15세기, 이쪽은 16세기, 즉 이쪽은 분철 표기가 되겠고 이쪽은 연철 표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 가라샤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문법적인 특징은 이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죠. 선어말 어미는 시와 샤가 있었습니다. 현대 문법 내신 기간을 통해서 배운 적이 있잖아요. 주체 높임을 나타낼 때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를 통해서 이때 등장하는 시의 할아버지 말이 바로 시샤가 되겠습니다. 이 샤는 뭐냐면 이 시 뒤에 종결어미 아가 오거나 또는 연결어미 오가 오는 경우, 그러니까 오 같은 경우 이제 오대 이게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 아가 오는 경우 아가 생략되고 샤가 되거나 연결어미 오가 오는 경우 오가 생략되고 샤가 되거나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이 가라샤대 샤가 시오대, 오가 시와 만나가지고 샤로 바뀐 다음에 샤대가 된 것이다.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몸이며 얼굴이며 머리털이며 살한, 여기서는 분철 표기가 보여지고 있구나 라는 거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몸이며를 연철로 하면 어떻게? 몸이며 이런 식으로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문법적인 어떤 특징을 또 알아두셔야 될 것은 여기에서 이 이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 이며는 해석은 몸과 얼굴과 머리털과 살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자, 다음으로 의미적으로 봤을 때 이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우리가 이 얼굴, 낯을 의미하지만 당시에는 이게 형체라는 의미였어요. 어떤 형상. 그래서 의미가 좀 더 넓은 뜻이었는데 현대 얼굴이라는 뜻으로 의미가 축소됐다. 이 구절에서 마지막 살한 좀 설명을 좀 해드릴 텐데 이 살한을 형태소로 분석을 하면 이 살한, 이 피부에 해당이 되는 말인데 이렇게 히읗을 달고 있는 체언을 우리가 히읗 종성 체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용비어천가를 배운 친구들은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내히 이러 발아래 가나니, 내히 같은 경우에 이 시냇물의 내가 히읗을 가지고 있었고 주격조사 이가 결합이 돼서 내히라고 이렇게 발음이 되면서 해석은 내가, 시내가 이렇게 해석되는 것들을 공부한 적이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부모께 받자온 것이라 이 대목으로 가도록 하죠. 부모께. 자, 이때 깨 같은 경우에 이 시옷 기억이 보이네요. 이런 형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합용병서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이 합용병서가 초성으로 오게 되는 경우 우리는 어두자음군이라고 얘기한다. 세종어제훈민정음에서 뜨들 같은 경우에 비읍 디귿이 온 적이 비읍 디귿이 오는 뜻이 있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여기서도 부모께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모께. 밭자운 같은 경우에는 밭다의 밭에 객체 높인 선어어미 잡에 안이 이렇게 결합된 어휘예요. 그래서 이 밭잡 안을 분철로 먼저 표기를 하면 안이 돼요. 근데 이 밭잡 안을 연철로 표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리 나는 대로 표기를 하면 이때 얘가 밭자반 하면서 이때 순경음 비읍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이게 바로 순경음 비읍이죠. 만약 이 밭잡온을 15세기 표기로 만약에 해라라고 한다면 이렇게 표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 순경음 비읍은 나중에 소실되거나 또는 오나 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밭자본 같은 경우가 시간이 흘러가지고 얘가 뭐로 바뀐 거냐면 온이 된 거예요. 즉 16세기.
그래서 이 단어를 통해 가지고 순경은 비읍이 사라진 어떤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이렇게 읽어낼 수 있다라는 거. 이 잡 같은 경우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객체 높임 선어말어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객체 높임 선어말어미는 세 가지의 형태가 있었어요. 의문론적인 환경 때문에 지으시오는 잡이 있었고 또 시오시오는 삽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반치음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이 반치음이 있는 삽, 편의상 삽 이렇게 제가 발음을 할게요. 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왜 세 가지가 필요했었냐면 앞에 그 오는 의무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만약 앞에 디귿이나 티읕이나 지읒이나 치읒이 오면은 얘를 썼고요. 기역이나 비읍이나 시옷이 오는 경우에는 삽을 썼고요. 그 다음에 울림소리, 모음이나 니은, 미음, 리을, 이응이 오는 경우에는 이 반치음이 있는 삽을 썼습니다. 다음으로 것이라 이게 설명할까요? 연철이 아니라 인철 표기가 보여진다. 그래서 얘가 것이라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이제 15세기 형태로 써라 이러면 이렇게 되고 지금 16세기 말은 이렇게 되겠다. 이거는 분철이 되는 거죠. 끊어졌기. 얘가 바로 연철 표기가 되는 것이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감히 헐워. 감히 헐게하여. 헐워 같은 경우에 헐게하다, 게하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사동 표현. 그래서 이 헐게하여의 우가 이 피동이 아니라 바로 사동을 실현시키는 파생 전미사다. 이 정도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상해 오디 같은 경우에 이 상하게 하지라는 뜻인데요. 여기서는 기억하셔야 될 것이 이 D 같은 경우에 지가 아니라 상해 오디라고 D 발음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구개오마가 이루어지지 않은 단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호미 같은 경우에 분철 표기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형태소를 분석해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예전에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바로 명사형 전성어미였죠. 전성어미가 16세기에서도 보여지고 있구나. 다음 효도의 시작이다 라는 대목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비르소미오 같은 경우에 모음조화가 파괴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 비자의 이 모음은 우리가 이거는 중성모음이죠. 중성모음이고 그 다음에 르자의 비르의 르자는 음성모음이잖아요. 그죠? 음성모음이고 그렇지만 이 소자의 오가 양성모음이죠. 미자의 이 같은 경우는 다시 중성인데 그리고 오자의 오 같은 경우는 얘는 양성이고요. 그래서 이때 음성과 양성 모음이 동시에 같이 한 단어에 있기 때문에 모음 조화가 파괴된 거죠. 이 모음 조화가 파괴된 것이 바로 옴과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형태소 분석을 해보면 이게 비릇하다에 시작하다 또 비릇되다 비릇 옴이 온 거고 그 다음에 이 오가 온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이 옴음이 바로 명사형 전성어미이죠. 근데 여러분들 세종어제 훈민정음을 배우면서 이 옴음이 두 개가 필요한 이유는 앞에 오는 말의 어휘가 양성모음이면 옴이, 음성모음이면 음이 이렇게 와야 모음조화를 지키기 위해서 옴, 두 가지가 필요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비르의 르시 음성모음이잖아요. 그러면 옴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음이 와야 되는데 옴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모음조화를 파괴시킨 것이고 그것이 바로 명사형 어미 옴음의 혼란이 보여지는 것이다. 자, 다음 몸을 세워 도를 행하여 이제 갈게요. 이 몸을 세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입신이라고 하는 말을 직역한 거죠. 그래서 입신양명, 즉 출세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도를 행하여 바로 유학의 도를 행한다라는 것은 임금님께 충성하고 또 나라에 충성하고 그리고 백성을 애민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도를 행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자신의 이름이 후세에 널리 퍼지게 되는 거죠. 그게 왜 효의 마침이냐면 자기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부모님도 세상에 알려지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효도라고 또 생각을 했어요. 이 써자에는 어두자음군,
합영정서가 보여진다라는 거 이렇게 좀 아시면 될 것 같고, 이때 여기에 일홈이 바로 오늘날의 이름에 해당한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죠. 홈 같은 경우에 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게 하나가 더 있네요. 바로 목적격 조사 을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목적격 조사가 여러분들 4개가 있었다는 거 기억나시죠? 을, 알, 그 다음에 를, 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앞에 오는 단어에 종성에 만약에 자음이 있다면 을, 알을 썼고, 자음이 없이 그냥 모음만 온다면 를, 랄을 썼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홈 같은 경우에 지금 자음이 있으니까 을, 알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 홈 같은 경우에 얘가 양성 모음이니까 여기서 을, 알 중에 알을 썼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알을 쓰지 않고 을을 쓰고 있죠. 이 음성 모음에 을을 쓰고 있으므로 모음 조화가 또 파괴된 어떤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모를, 그런데 이제 방금 설명한 내용이 이제 여기 또 다시 등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모자, 부모님의 모자 같은 경우에 오니까 얘는 양성 모음이지 않습니까? 여기 뒤에 목적격 조사를 쓰는데 받침이 종성이 자음이 없으니까 를이나 또는 날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양성이 오니까 여기 양성에 해당하는 라를 썼죠. 이거는 또 모음 조화를 제대로 지키고 있네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학원에는 모음 조화가 파괴된 어떤 모습의 어휘도 보이지만 모음 조화를 지키는 어휘도 보여진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현격해, 현겨라고 하니까 구개음화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자, 그것이 바로 효도의 마참이니라. 마침, 내가 끝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 마참이니라 같은 경우에 소리 나는 대로 적지 않고 있습니다. 끊어적게 하고 있네요. 분철 표기가 보여지고 있고, 자, 이 단어에서는 또 모음 조화를 지키고 있습니다. 양성 모음, 그 다음에 이, 니, 중성, 라 같은 경우에는 양성 모음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중세국어 세종어제 훈민정음과 이 수학원에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흐름, 통시적으로 어떤 단어가 어떻게 또 어떤 의문론적인 특징이 또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걸 연관성을 이렇게 지으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